런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런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어저께 사실은 그저께죠. 그저께 김재성 변호사랑 같이 계엄령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김재성 변호사 부산 재판이 있는 바람에 저 혼자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 또 그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의 내용이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보다 좀 내용이 좀 적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으로 올리긴 올렸었는데 오늘 이제 공지 드린 대로 6시부터 이제 좀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마련했습니다. 벌써 4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기엔 좀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사실 좀 저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내일이죠. 내일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는 됐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조조분은 그저께 제가 할 때도 좀 들어오셨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댓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우리가 답변을 드리고 지금 사안의 내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사실 계엄령 부분이나 탄핵 부분은 그냥 패스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실제 상황에서 이뤄질 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요. 혹시 방송은 잘 들리시나요? 댓글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 김재성 변호사가 좀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방송 잘 들리시죠? 들리시나? 한 번 더 오셨네. 한 번 더 오셨네요. 일단은 방송은 잘 들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령이 잘 들립니다. 다행이네요. 계엄령이 일단 발령이 됐는데 이게 참 저희가 고시 공부할 때 그냥 패스하던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탄핵 절차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 탄핵 쟁점이 이게 부각이 됐었고 사실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벌써 3번째 이제 탄핵 정부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무엇보다 이 계엄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저도 이 계엄령이 실제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1979년 10월 27일 그때가 이제 마지막 계엄령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약 45년 된 지금 시점에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된 건데 그때는 우리가 보통 지금과 같은 시국이 아니었죠. 군부 정권 시대였고 또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함께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국 자체나 어떤 세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저희가 후진국이었으니까요. 정치 후진국.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사실 저는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펴보면 1979년에 12.12 쿠데타 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이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을 기해서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한 사례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픈 사례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는 사람은 무섭거든요. 저희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윗세대는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겪어보진 않고 책으로만 공부를 했지만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한번 발령이 되게 되면 이 군부로 모든 권한이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번 포고령에도 들어있었지만 영장 없이 사람이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영장 없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나가던 군인이 너 좀 이상해. 그래서 잡아가서 그냥 구금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일어나거든요. 사실 저도 군사재판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 좀 허술합니다. 민간법원 재판에 비해서. 어떤 피고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방어권이라는 게 제대로 보장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법원에서 하던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모두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계엄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계엄령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기본권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슬아슬하고 위협적이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다행히 계엄이 해제돼서 어제와 그제와 오늘이 사실 그닥 차이가 없는 사이가 됐지만 만약에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내에는 장갑차와 탱크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태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 김재성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계엄에 대한 일단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이 개인적인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요즘 법 쪽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다수의 법조인들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이게 남용한 거다. 이거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특히 이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그 사유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말처럼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정부 좌파 이상한 놈 아니야? 그러니까 끌어당겼을 때 그걸 좀 통제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또 남용을 하려고 했고 또 윤 대통령님이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좀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비상계엄령이 발표될 그 시점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떤 계엄의 유연성과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판을 뒤집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이라는 거 저도 어색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를 텐데 이 계엄은 두 가지로 사실 정리가 되거든요. 하나는 경비계엄이 있고요. 하나는 비상계엄이 있어요. 이 계엄법 하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상계엄은 모든 이 어떤 사법사무, 행정사무를 전부 다 군으로 이관하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비상계엄령에 따른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비계엄은 그것과 조금은 달라요. 경비계엄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가 일단 돌아간다. 이 전제 아래 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좀 덜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벌써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발령했던 그 계엄령은 비상계엄을 발령했던 거예요. 비상계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군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으로 된 것인데 사실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는 되긴 됐지만 좀 황당하죠. 저 TV로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영화인지 정말 실감이 안 났고 그때까지는 사실 계엄령 발표할 때까지 별 감이 없었어요. 근데 군인들이 국회로 이렇게 쳐들어가고 유리창 깨고 하는 거 볼 때 상당히 그때 좀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총이라도 한번 발사했으면 난리 났겠죠. 또 이제. 그리고 한 가지 그 김지승 의원도 알겠지만 그 헌법에 규정은 안 돼 있어요. 규정은 안 돼 있는데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에 대한 최후의 수단의 권리로 인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집회 시위가 좀 전국적으로 된 그러니까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거든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이 헌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에서 총이 한 발이라도 발사가 됐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부딪혔을 것이고 그럼 이제 나라가 그냥 이제 다 마비되는 거죠. 은행, 경제, 뭐 공항 다 마비가 되는 거고 군경과 국민이 대치하는 우리가 1980년대에 봤던 군부정권 시대 그 데모 있죠. 데모 화염병전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단초가 제공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그 뉴스 보셨나요? 그 국회로 들어왔던 군인들 일단은 실탄은 갖고 갔어요 그날. 실탄은 갖고 갔고 실제 총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다 갖고 갔었죠 그날. 네, 근데 그 화면상으로는 어쨌든 장착은 안 돼 있는 건 확인됐고 뭐 실제 쐈을까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는 보셨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계련 그 대변인인가요? 그분한테는 총구를 이렇게 겨누는 장면이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항하다 막아서다가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총구리가 겨눠지는 상황이 됐었어가지고 저 그거 보면 상당히 좀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권으로 어쨌든 계속 뭐 반대 세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 아니에요. 그렇죠. 총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그 지금 그 계엄사령관이 지금 이번에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박안수 그 사령관이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원래 합동참모총장이 있어야 되는데 육군총장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합동참모부에는 계엄부가 있어요. 계엄과가. 그래서 거기서는 관장이 가능한데 이 육군총장이 이례적으로 좀 됐던 거는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하고 좀 어떤 인맥이 있거나 라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일단은 이 김재성 변호사님 볼 때 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 포고령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정확하게 인지는 잘 안 됐는데 워낙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포고령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어떤 내용인가에 솔직히 심각하게 본 적은 없어. 근데 다만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뭐 말이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법조인이도 일반 사람들 따라서 막연하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게 좀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지휘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이해되는데 그 포고령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안 봐도 못 뻔하지 않을까? 일단은 계엄사령부가 그날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이랑이 국회와 지방의회 어쨌든 다 포함해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항이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했었고 그렇죠. 사망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했었고 음. 사항은 사회 혼란을 조장한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그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 해제 의결도 정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되면 계속해서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잡아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항도 가짜 뉴스라는 것도 이 판단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엄 사령부에 대해서 안 좋은 그 어떤 뉴스를 보낸다. 그럼 그 가짜다. 그럼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언론과 출판도 사실상 통제를 받는다는 건 헌법상 금지된 검열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검열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검수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사해가지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삭제, 송출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권 제한에 엄청난 침해를 가져오는 방송도 것이고. 뭐가지고 이렇게. 예.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 아닌가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원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복귀. 이게 제일 황당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의료개혁은 윤 대통령이 좀 하고자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의료개혁 부분에서 전공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긴급사태에 그 포고령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만큼 이 포고령 자체가 허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했던 박한수 계엄사령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포고령 못 봤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니까 그냥 보고 읽었다는 자기는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지금 상태에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내용을 못 봤다는 건데 이 내용 자체도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놓고 또 써놨죠. 6항에 보면 그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놓고 써놨어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데려가겠다는 걸 대놓고 써놨고 이걸 위반하는 자는 그 계엄법에 따른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써놨어요. 그러면 영장 없이 체포를 해서 계엄법 14조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그 처벌의 이유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그러면 영장 없이 데려다가 너 내 말 안 따랐으니까 3년. 이렇게 해도 결론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계엄령이 상당히 위험했던 거예요. 상당히. 결국에는 사법권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기각이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군을 동원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네. 여기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지 않고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를 촬영 좀 못하잖아요 지금. 일단 못하죠. 이거는 그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체포들어간대요. 계엄사령부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혀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들려 체포. 영장 없이.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국군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물론 민간교도소에 일단 인친했다 데려가겠지만 재판은 또 어디서 받죠? 군사재판을 받고. 그럼 여기 의정부에 군사법원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로 나가야죠. 그래서 김재성 변호사 이사님께서 구해달라 이렇게 시위는 해주셨어요. 그죠? 물론 아마 그렇긴 하셨을 거예요.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 근데 잡혀가면서 방송해야지 끝까지. 우리 투사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궁금했던 게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인데 이제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주제까지 이어질 텐데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전격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체포하실 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는 그 국회에서 원래 제적 과반수 찬성이면 해제가 되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할 수 있고 대통령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건데 제가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는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군인들이 왜 국회로 들어가지? 아니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막을 수가 없는데 왜 경찰이 저걸 막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죠. 왜 그랬죠? 들어간 이유가 누구였더라?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좀 반대하는 게 당론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꿨죠.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근데 그 다른 말로 하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 바꿨던 결정적 이유가 윤 대통령이 그 국정원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위치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여인영 그 방첩사령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명단을 제공했다는 거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박찬대, 그리고 원내대표죠 민주당, 그리고 조국 대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이 뒤에 또 몇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어째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한테 그 위치를 조회해달라고 이 방첩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근데 체포 사유가 있고 그러다는 일단 잡아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잡혀간 망치 의사봉을 때릴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당대표들이 잡혀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지휘 체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고자 했던 거고 국회를 점거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엄사 통해서 지휘가 내려와가지고 오늘 그 양심 고백했던 특전사령관 나왔었잖아요. 특전사령관이 지휘받았던 건 처음에는 국회의 그 점거, 그리고 경계 확보, 그 선관위 점거, 경계 확보, 그리고 되게 웃겼던 건 뭔지 알아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거기까지도 위치 확보 및 점거. 그래서 거기 어떤 시설물도 못 나오게 하고자 했던 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 뉴스 공장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윤 대통령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충안고 후배였던 그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오늘 국정원 그 제1차장 누구야? 홍장원 제1차장의 어떤 그 증언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때 되게 그 공부스러운 게 있었어요. 윤 대통령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에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발령되고 나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업무용 폰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번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싹 다 쓸어버리자.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려 싹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 명단을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받지 않았냐. 협조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반대를 하고 이분이 알겠다고 뭐 따르질 않으니까 경질을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아니라 더 소름 끼치는 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수감할지도 수감 장소까지 말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그 각색을 해보면 그날 만약에 위치를 정보를 제공해 체포를 했으면 일단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의 수감 장소 데리고 가서 우리 그 영화 변호인 알죠? 변호인의 분 대공부장이 막 때리고 하잖아요. 그 방망이질 해가지고 너 간첩이지 이렇게 해갖고 자백 받아가지고 깜방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2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80년대 했던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또 그 얘기를 한 게 대공수사권 니네 줄 테니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이거 따라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소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반대하는 정치적 정적들 다 데려다 때려가지고 자백받아 너 빨갱이지 간첩이지 얘 그 지장 찍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은 또 학생운동했던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소름 끼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이 소름 끼치죠. 만약에 체포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구해준다니까 저분들. 아니 그 국회의원들. 체포됐으면 일단 해제하는 가결을 못하죠. 이게 제일 무섭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비상계엄 상태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이 시점도. 근데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지금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체포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광화문 시위에 나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또 총을 쏘냐 안 쏘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군인들도 어쨌든 자기들의 명령 하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상 거기서 맞으면 승질 나거든. 군인이. 그럼 또 어떻게 격발이 나오든 뭔가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난리 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상상도 안 그렇죠. 그렇게 국가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이 내란을 틈타서 북한이 넘어가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그럼 이건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고.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외신들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이렇게 어떤 상위 방호 조약을 맺고 있는 그 근간이 민주주의라는 건데 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발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되게 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정 문제니까 간섭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외신적으로도 국격도 많이 하락이 됐고요.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반성이 없죠 지금. 근데 지금 인터넷이나 물론 아주 극소수겠지만 지금 보면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 내란에 대해서 해당한다 안 한다 여론도 긍정적인 반응이 더 우세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 내란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좀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 옛날에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 있잖아요. 이분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좀 제가 사실은 이 방송에서는 정답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치적 논리나 여야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건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개헌법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아닌 거잖아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파든 좌파든 이걸 떠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전시 상태도 아닌 이유에서 그 하에서 제한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건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진영 논리로 접근을 해서 하는 방송도 있고요. 그렇죠.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친일파나 너무나 이 좀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 좀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지금 그 뭐 반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이고 그 권한을 행사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나라를 전복시키는 걸로 보인다. 탄핵 남발하고 뭐 다 딴지 걸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내가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법을 어쨌든 본인은 계엄의 요건에 맞춰서 했다는 건데 이 계엄법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가 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 저기 있나? 지금 여기? 적과의 교전 상태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건이. 그래 그래 맞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라든지 국회 통보 절차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다, 국회를 폐쇄하려고 했다 이 자체가 가장 위헌성이 큰 거고 이게 또 이제 내란으로까지 지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판인데 자진하야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오늘 한동훈 그 대표가 그 윤 대통령과 같이 회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차가 있다는 건지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건 입장차가 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제한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잘못인 거예요. 잘못이고 위헌이고 이건 뭐 내란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좀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2시 반인가요? 그 윤 대통령이 뭐죠? 그 갑자기 국회로 뭐 방문을 하겠다. 뭐 아직은 당적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본회의에 참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막았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소름 끼쳐요. 뭐예요? 국회를 물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차 계엄령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아우. 근데 지금 국회를 점거하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게 되면 누구를 데리고 오냐? 경호원을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윤 대통령이 경호권을 발동하게 되면 국회를 경호원을 통해 점거를 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만약 비상계엄을 발령하면은 국회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막았다고는 하는데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막았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그 직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 그 국방부 장관만 그 자진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재가를 했지 나머지 다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직 그 자신의 대통령의 권한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호권 발동에 국회 마비시키고 계엄령을 발령을 한다면 또 어제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제와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위험성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탄핵소추는 들어간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권한정지에 대해서 일단 계엄령이 추가적으로 발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3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대안이.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탄핵인 거고 두 번째는 자진 하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란죄 고발이거든요. 이제 내란죄 고발에 대해서 좀 보면 우리 법률 규정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죄하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소추가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체포되고 수사권이 발동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가 되든 뭐라든 어쨌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상태로 이제 검찰이 기소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란죄를 보면 이 형법 87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뭐 그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조인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 이 국헌 문란에 대해서 헌법 91조에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91조 2호에 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인,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폐쇄시킨다. 그럼 국헌문란이 맞겠죠? 그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니까 결국 내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란죄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소추가 되면 재판을 받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우두머리의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안 되니까 집행유예가 없어요. 물론 집행유예가 돼도 파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의 권한이 날아가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니까. 그럼 날아가게 되면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역시 비상계엄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탄핵 소추가 되려면 기본적 요건이 대통령의 경우는 제적과반위원 출석위원 이제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제적과반 출석위원이 아니라 제적의 3분의 2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죠? 299명.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3분의 2면은 몇 명이 돼야 되죠? 최소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이구나. 예, 200명 이상이. 그러면 200명 이상이 되려면 되는데 범야권의 지금 의석수가 192석이잖아요. 그럼 8석이 부족한 거예요. 8석. 국힘에서 오는데. 예. 그러니까 국힘에서 8명이 와야 되는데 오늘 안철수 그 의원이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자진해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탄핵 찬성을 하겠다. 그럼 7명 남았죠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 그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계가 지금 한 18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그 중에서 7명만 넘으면 이제 발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의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회담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탄핵 소추 의결 정본이 헌법재판소로 접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심판 선고시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니까 역시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탄핵 소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죠? 그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죠? 의결을 하려면? 여섯 명이 필요하죠. 6명, 9명이 있어야 되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6명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요. 3명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안 되지. 근데 일단 의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이 심판 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거 헌법 시간에만 배웠지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의 그 의사 정족수는 7명이에요. 7명. 대회를 하려면 7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전에 옛날에 그 뭐죠?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후보 있었잖아요. 그분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갖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 탄핵 심판이 의사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정지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효력정지 가처분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데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진숙 그 후보자 때문에 이게 정지가 됐어요. 이 효력이. 그분 땡큐. 그렇죠. 슬쩍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효력 정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 의사 정족수, 개회 정족수의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심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결 정족수가 6인인데 때마침 6인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6명이 그러니까 심리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효력 정지됐으니 일단 대회를 할 수 있고 심리를 개시를 해서 6명이 있으니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될 수가 있는 상태예요, 법률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6명 전원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9명일 때는 3명이 반대해도 된다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6명 전부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로 가긴 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계엄령 발령이라는 건 상당히 좀 이거는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 발표라는 이 자체가 또 내란과 이런 다른 국헌 문란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헌성 소지가 크고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를 실제로 점거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로 가기만 하면 뭔가 좀 내용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이거는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탄핵 소추안만 의결이 되면 탄핵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진하에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안 하시겠죠. 지금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 국민들의 시각과 너무 다르니까 억울하시다는데. 지금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억울할 때가 아닌데 그렇게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내란에 대한 수사죠. 오늘 그 발표된 기사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오늘 그 중앙지검에서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 검경 수사권을 할 때 이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권에 빠졌어요. 옛날에. 그런데 경찰이었어요? 네, 경찰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은 지금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직권남용죄.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그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직권남용과 관련된 걸로 해서.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또 수사를 한다고 했죠. 지금 직권남용이랑 내란죄에 대해서. 그럼 지금 3개의 기관이 붙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 이 계엄령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국방부 장관도 있고 뭐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군사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군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죠. 그게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부를 꾸리고 있고 군검사까지 와서 이 검찰 안에서 군인들과 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까지 같이 수사한다고 지금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특검 발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검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검은 보면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상설 특검으로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상설 특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상설 특검을 보면 이 결론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주체 중에 이게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특별검사를. 근데 그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소속된 정당에서는 추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 야당 입맛에 따라서 그 검사를 임명해서 할 수는 있는데 종국적으로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는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볼 때. 근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탄핵은 그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 6명이라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은 사실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불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를 포함해서 내란죄를 한다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고 또 공정성에 또 의문이 있죠. 그렇죠. 일단 공정성에. 그리고 또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해버리면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경찰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4개의 기관이 동시에 수사는 하지만 그 자체에 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계점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빠른 거는 탄핵소추일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거. 특검은 의미가 없는 게 소추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으로 가서 내란죄를 일단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내란죄를 수사를 해서 소추를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내란죄를 수사할 그 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 검사 임명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부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사를 하긴 할 건데 일단 절차적으로 이 4개의 기관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약점이 있거나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은 소추권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검으로 갔을 때가
뭐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의 입김이 마지막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찰하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일단 내란죄로 수사한다는 거에 대한 좀 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중립성에 좀 의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일단은 뭐 내일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죠.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폐기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입장 변경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권한 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밤이 고비다. 뭐 오늘 밤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일단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급하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방첩사령관 그리고 오늘 특전사령관이 또 양심 고백을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진술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가 또 그 간접적으로나마 아니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해서 어디에 수감하겠다 이런 첩보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오늘 그 김병주 국회의원인가요? 그 더불어민주당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그 군인들 만나면서 더불어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어쨌든 뭐 또 계엄령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따를 거냐 그때 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진술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고 계속 뉴스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탄핵 소추가 되든 뭐가 되든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그 순간이 돼야 일단 뭐가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좋으나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인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파면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죠. 한번 경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 국민의힘 쪽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좀 더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한데 일단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그거를 탄핵시켜서 파면시킨다라는 것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때 외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대한민국은 대단하다고. 이거 파면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대단한 나라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비아냥이거든요. 그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좀 대통령으로 파이팅이 넘치고 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했던 게 트럼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대통령 이제 곧 되겠지만 와 근데 윤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 트럼프는 사실 막말도 잘하고 막 하고자 하면 막 해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저런 대통령이 21세기에 있을 수 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 군사를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과거로 회귀하시는 거. 네 그래서 그 트럼프도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하는 그죠?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 정말 너무 이거는 좀 나가도 한참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탄핵 정국으로 일단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탄핵으로 들어왔고 이거는 지금 계속 그 국민적으로 지금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탄핵은 갈 것 같아요. 탄핵으로 가서 어떻게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탄핵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겁을 먹고 공포심을 들었고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심으로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여부를 떠나서.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그날 출동했던 군인들도 상당히 지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뭐 자괴감도 들 것이고. 근데 사실 그 군인들도 사실 우리의 그 어떤 이웃이고 가족인데 솔직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저런 명령을 들었을 때 저거를 따른다는 거에 대해 좀 실망감이 크기는 해요. 사실 뭐 시킨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거기 우리는 보는 건 오는 사람을 보지 시킨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상당히 실망감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국민인데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번 일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980년대 그 서슬퍼런 군부 정권을 또다시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고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요. 김재중 변호사 이번 일을 보면서 느끼신 뭐 어떤 소회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말을 시키니까 뭐.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남용의 여지가 너무 많죠. 이게 남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결국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를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던 그 발상 자체가 저희는 좀 소름이 끼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윤 대통령의 포고문을 보면 그 뭐지? 제가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종북 세력과 파렴치한 뭐, 그리고 뭐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죠 사실. 이 문화를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우리나라에 중국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혼자거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한이 문단은 옛날 거 보고 뺏긴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이 개헌 발령하는 이유를 하면서 이걸 쓴 내용들은 이건 정치와 토론과 타협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군인 동원해서 억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타협이 안 된다고 결국 군인을 동원하는 거죠. 그 끌려가 군인들 뭔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이 이유 때문이라면 그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1순위 이재명 대표거든요. 제일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분이고, 두 번째로 꼴보기 싫은 사람은 뭐 또 누구겠어요?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근데 좀 충격적인 한동훈이었어요.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한동훈 대표 자기 식구였는데 말 안 들으면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뭐 체포하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그 윤 대통령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동감이 될 수 없죠. 탄핵 결의 때문에 이제 쫄아가지고 만나신 거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뭐 한때는 엄청난 절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적이죠. 체포해서 과천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거의 방망이질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우. 우리가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있죠. 교도소는 교도소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뭐 솔직히 거기서 뭐 누가 때렸든 어쨌든 그 부분을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계엄하에서 과천 수감시설로 체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옛날에 뭐 저도 겪은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고문을 했어요. 우리 영화 보면은 물고문하고 때리고 강제로 자백받아가지고 너 빨갱인 거 지장 찍어라 지장 찍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후퇴하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방송 자체를 제가 뭐 그 요즘에 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방송을 자주는 못했는데, 이 계엄 관련한 발표라 이 소식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탄핵이 돼가지고 권한이 정지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좀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혹시 또 다른 내용이 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윤 대통령 말에 따르면 뭐 밑에 세대에게 뭐 자유 대한민국 물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서슬퍼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인의 이 급발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 국민들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이 급진적인 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워낙 가치가 따라 환율 오르지. 지금 어디서는 뭐 한국 여행 경고 국가로 지정을 했지. 국가 신임도 떨어지지. 경제는 갑자기 또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면서 막 경제 흔들리지. 이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크고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고요, 이거를.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 국민들도 또 하나의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계엄령이 유지가 돼서 계엄령이 진짜 효력을 지금까지 계속 갔다고 치면, 물론 뭐 이게 위헌적이 어떤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돌리기까지는 너무 많은 우리가 그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데모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진짜 막 외치기도 하고. 근데 뭐요? 계엄령 발령되면은 모든 그 사법사무가 군사법원으로 가는데 뭐 변론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우리 그 영화 보면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를 하잖아요. 변론해도 안 받아줘 버리잖아요. 법원에서. 그냥 뭐 다 기각해 버리잖아요. 그 꼴을 또 보겠다는 건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틀린 답이라고 나오겠지만 제 말을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실망스럽고, 어쨌든 오늘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계엄령에 대한 내용은 어저께 이제 정리를 제가 방송으로 했지만,
그 후속 절차에 대한 지금 내용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한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또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끝까지 지켜보는 태도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관심이 곧 그 독재적인 대통령에 대한 위험성이고 그분들이 겁을 먹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쵸. 또 이 같이 공감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 어쨌든 저희가 또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저희가 라이브로 하든 제 방송으로 정리를 하든 해서 또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 예, 김재승 변호사였습니다.